야, 너 이 동네에서 우리 욕하고 다닌다고 아주 신이 났지? 너 꼭 천벌 받게 해주겠어. 한 번만 살려줘. 어?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인다고들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건 사람에 대한 환멸이더군요. 저 역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곁을 지켜주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내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거나 혹은 내 에너지를 빨아먹는 흡혈귀였다는 사실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을 믿어온 인맥이라는 허상을 어떻게 박살냈는지, 그리고 무례한 인간들을 어떻게 제 인생에서 영원히 퇴출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가 되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무례한 인연을 끊어낼 용기만큼이나 큰 힘이 됩니다. 제게는 30년 동안 가족보다 더 가깝게 믿었던 친구 정숙이가 있었습니다. 동네 반상회에서 만나 애들 키우는 고생 나누며 늙어온 사이였죠. 하지만 돌아보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이는 늘 솔직함이란 가면을 쓰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곤 했습니다. 제가 오랜 노력 끝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축하한다는 말 대신 야, 여기는 햇빛이 잘 안 들어서 노인네들 골다공증 걸리기 딱 좋겠다 라며 초를 치던 그 입술을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무례함은 나이가 들수록 교묘해졌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제가 소박하게 소일거리를 시작하자 정숙이는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죠. 어우, 이 나이에 남의 밑에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어쩌니. 우리 남편은 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는데. 그 말 뒤에 붙은 가증스러운 비웃음. 저는 그게 친구 사이의 짓궂은 장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장난이 아니라 저를 밑바닥에 깔아두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추악한 본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의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우리 동창회 모임에서 정숙이가 제 개인적인 가정사, 심지어 제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자식의 아픔까지 술안주로 올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걔네 집 아들 이번에 이혼했다며?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부모가 너무 기가 세면 자식이 못 버티는 법이거든.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년 세월이 무색하게도 제 가슴 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인간을 그냥 두면 내 남은 여생이 지옥이 되겠구나. 하지만 저는 곧바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잡으려면 덫을 놓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며 무례를 범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고 은근히 비꼬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제 이야기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그 정숙이라는 인간에게 어떤 참교육을 선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제 인생의 품격을 되찾았는지 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무례한 인간의 민낯을 천하에 공개하고 관계의 미련을 단칼에 잘라냈는지, 중반부로 갈수록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반전과 통쾌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수모의 몇 배로 되돌려준 그날의 기록, 그 전말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오래된 친구가 보물이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썩은 동아줄은 오래될수록 내 손바닥만 더 깊게 파고들 뿐입니다. 정숙이와 저의 관계가 딱 그랬습니다.
제가 그날 정숙이에게 제 아들의 이혼 이야기를 술안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내려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슬픔보다는 아, 이제 이 쓰레기를 치울 때가 됐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정숙이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류들은 내가 언제 그랬어? 다 너 잘 되라고 걱정해서 한 말이지. 라며 뱀처럼 빠져나갈 게 뻔하니까요. 저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정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개모임 하는 거 안 잊었지? 내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맛있게 해놓을게. 제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수기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그래? 역시 우리 영숙이밖에 없다니까. 내가 갈비 귀신인 거 어떻게 알고? 꼭 갈게. 그 목소리를 듣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정숙이는 제가 자기 뒷조사를 다 끝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사실 저는 정숙이가 우리 모임의 다른 친구들 뒷담화를 얼마나 지독하게 하고 다녔는지 이미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모임의 회장인 미자 언니에 대해 돈만 많지 남편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는 불쌍한 여자라고 떠들고 다녔던 녹취록까지 확보한 상태였거든요. 사건의 당일 정숙이는 평소처럼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저희 집에 나타났습니다. 거실에 모인 친구들 대여섯 명 앞에서 정숙이는 또다시 주인공 노릇을 하기 시작했죠. 예, 영숙아. 근데 너네 아들은 요즘 어떠니? 혼자 사니까 밥은 잘 챙겨 먹는데? 아우,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내가 아는 집 딸내미 중에 참 안에 있는데 걔 소개라도 시켜줄까?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이 집 아들은 이혼해서 불쌍하다는 낙인을 찍으려는 교묘한 공격이었죠. 거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제 눈치를 보느라 안절부절 못했죠. 하지만 정숙이는 신이 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걱정돼서 그래. 영숙이가 워낙 내성적이라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을까 봐. 그때 제가 잔잔하게 웃으며 입을 뗐습니다. 정숙아, 내 걱정해주는 건 너밖에 없네. 근데 너도 걱정할 거 많지 않아? 니네 남편 이번에 주식으로 퇴직금 반 날렸다는 소문 들리던데 그것 때문에 요즘 잠도 못 잔다며? 순간 정숙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남편이 재테크의 귀재인 양 떠들고 다녔는데 제가 전곡을 찔러버린 거죠.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정숙이는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내가 잘못 알았나? 하긴 네가 우리 아들 이혼한 거 걱정해주는 마음이랑 똑같은 거겠지. 그런데 정수가 너 저번에 미자 언니 남편분 이야기는 왜 하고 다닌 거야? 미자 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수기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슬그머니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우리 오늘 그동안 서로 걱정해줬던 이야기들 다 같이 들어보는 거 어때? 너희들이 모르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정수기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그 여자의 표정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30년 우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제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참교육 현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갈 때쯤 여러분은 제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음에도 왜 제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정수기의 얼굴은 이제 흑빛을 넘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평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며 빽 소리를 질렀을 그녀였지만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직감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건 불과 일주일 전 정수기가 저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쏟아냈던 독설들이었습니다. 야, 미자 언니 말이야. 겉으로는 고고한 척해도 속은 문드러졌을걸? 남편이 젊은 애랑 바람나서 오피스텔 얻어줬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명품 가방 자랑이나 하고 다니니 얼마나 불쌍해. 무식하면 용감하다니까. 미자 언니의 얼굴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자 언니는 이 모임의 정신적 지주이자 정수기가 어려울 때마다 남몰래 금전적인 도움까지 줬던 사람입니다. 녹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수기는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마치 도살장에 고기 등급 매기듯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영숙이 네가 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짝짓기 한 거지? 정수기가 비명을 지르며 제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조작? 네 입에서 나온 네 목소리를 내가 어떻게 조작하니? 정수가, 너 저번에 나한테 우리 아들 이혼한 거 부모 기가 세서 그렇다고 했지? 근데 여기 보니까 네 딸 유학 간 것도 사실은 사고 쳐서 도망치듯 보낸 거라며? 정수기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명문대 유학 중인 딸의 진실이 터져나오자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사람처럼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거실에 모여있던 친구들은 이제 경멸의 눈초리로 정수기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네 남편 사업 망했을 때 빌려준 돈 아직 다 받지도 않았어. 그런데 내 뒤에서 그런 추잡한 소문을 내고 다녀? 미자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평소 인자하던 미자 언니의 입에서 나온 서늘한 호통에 정수기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이 여자의 무례함을 친구니까 라는 이유로 참아왔던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로 악인의 몰락은 허망하고도 달콤했습니다. 정수기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걱정이 돼서 다들 오해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뢰라는 유리잔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파편은 정수기의 발등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남은 녹취를 끝까지 틀어주었습니다. 정수기가 친구들 뒷담화를 하며 깔깔거리는 그 가벼운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정수기의 존재감은 작아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뱉은 자신의 말입니다. 저는 그날 30년 인연을 정리하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수기가 저지른 짓은 단순히 뒷담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녀가 제 명의를 도용해 저질렀던 더 추악한 비밀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중반부를 넘어서며 이제 이야기는 더 큰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정수기가 왜 그토록 저를 깎아내려야만 했는지, 그녀가 감추려 했던 진짜 범죄에 가까운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정수기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려 비굴하게 무릎을 꿇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그 무릎을 어떻게 비웃어 주었을까요? 바닥에 주저앉아 꺽꺽거리며 우는 정수기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추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제 아들의 이혼을 운운하며 고고한 척하던 그 여자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들더군요. 영수가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이번 한 번만 친구 사이에 정을 봐서 넘어가 주면 안 될까? 친구 사이에 정이라니. 그 입에서 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정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제 영혼을 갉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단어를 방패 삼아 도망치려 하다니요. 저는 정수기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안방에서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수가 네가 내 아들 이혼한 거 소문내고 다닌 건 솔직히 애교 수준이야.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몇 장의 통지서와 법적 서류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정수기의 눈동자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하나 더 발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카드 발급지는 정수기가 운영하던 작은 옷가게 주소였고 그 카드로 수백만 원어치의 명품과 유흥비가 결제되고 있었죠. 너 3년 전쯤에 내 신분증 잠깐 빌려갔던 거 기억나지? 우리 같이 해외여행 가자고 비자 신청해야 한다고 속였을 때 말이야. 그때 내 명의 도용해서 카드 만들고 대출까지 알아보려 했다며?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거실은 이제 공포감마저 돌았습니다. 정수기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수기는 제 신뢰를 악용해 제 이름으로 뒷돈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건 내가 금방 갚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영수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잠시 빌린 거라고 생각했어. 정수기가 비굴하게 외쳤지만 저는 차갑게 비웃어 주었습니다. 빌려? 내 허락도 없이 남의 인생을 담보로 도박을 해놓고 빌렸다고? 너는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을 좀먹는 기생충이었어. 미자 언니와 다른 친구들도 이제는 분노를 넘어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이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미자 언니의 일침에 정숙이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제가 준비한 무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정숙이의 가게 앞에 도착해 있을 경찰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둔 상태였거든요. 정수가, 너 오늘 여기 갈비찜 먹으러 온 거 아니야. 네 인생에서 가장 비싼 죗값을 치르러 온 거지. 제가 그 말을 뱉는 순간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기는 그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라도 되는 양 기겁하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정수기는 경찰이 오기 직전까지도 저한테 빌린 돈이 아니라 준 돈이라고 우길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죠. 제가 단순히 명의 도용만 잡으려고 이 판을 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수기가 수갑을 차고 나가는 비참한 퇴장과 그녀의 가족들까지 어떻게 이 업보의 화살을 맞게 되는지 그 처절한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베푸는 최고의 자비는 용서가 아니라 법적인 파멸이라는 것을 제가 똑똑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진짜 참교육의 정점이 시작됩니다. 초인종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찢어 놓았습니다. 정수기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몸을 펄떡이며 현관 쪽을 바라봤죠. 문을 열자 푸른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 계십니까? 명의 도용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임의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정수기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제 발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영수가, 제발, 친구잖아. 내가 다 갚을게. 내일 당장 가게 정리해서라도 줄게. 여기서 끌려나가면 나 죽어. 제발. 정수기의 비명은 이제 애원이 아니라 악에 바친 절규에 가까웠죠. 하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죠. 정수가, 네가 내 아들 이혼 소문내고 다닐 때 내 속은 안 죽었을 것 같니? 네가 내 명의로 카드 긁으면서 백화점 쇼핑할 때 나는 고지서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어. 친구? 너 같은 친구 둔 죄로 내가 지른 죄값. 이제 네가 이자로 쳐서 갚을 차례야. 경찰관들이 정수기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그녀는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 김영숙,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방금 전까지 무릎을 꿇고 빌던 여자가 순식간에 독이 오른 뱀처럼 눈을 부라리며 저주를 퍼붓더군요. 하지만 그 모습이 추하면 추할수록 제 마음속의 응어리는 시원하게 풀려나갔습니다. 복도에는 벌써 소문을 듣고 나온 이웃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 정숙이 아니야? 옷가게 하던 사장님 아니야?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경찰이 와? 정숙이는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저는 일부러 그녀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정숙아, 가서 조사 잘 받아. 네가 내 이름 팔아서 쓴 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명해야 할 거야. 그 소리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정숙이에게 꽂혔습니다. 평소 우아한 척, 돈 많은 척 동네를 휘젓고 다니던 박정숙 사장의 민낯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경찰차에 붉고 푸른 사이렌 불빛이 정수기의 일그러진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미자 언니가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영수가 고생 많았다. 저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너무 오래 곁을 줬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수기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명문대생이라고 자랑하던 딸, 그리고 아내의 결백을 믿고 의기양양하게 살던 그녀의 남편에게 말이죠. 그들은 믿고 있던 정숙이라는 여자의 실체가 사실은 사기꾼에 불과했다는 것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알려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정숙이의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과정과 그녀가 감옥 안에서 듣게 될 충격적인 소식들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말하게 되었는지 그 깊은 깨달음의 서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끊어낸 뒤에 찾아오는 그 고요한 평화. 여러분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정수기가 경찰차에 실려가고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정수기의 남편이 제 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아내의 기세에 눌려 사는 줄 알았던 그 양반. 제 앞에 서자마자 눈물 콧물 다 짜내며 읍소를 하더군요. 영숙 씨, 우리 집사람이 잠시 눈이 뒤집혔던 모양입니다. 애들 앞날을 봐서라도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는 차가운 차 한 잔 내놓지 않고 문간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기요, 돈만 갚으면 다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수기가 제 명의로 카드를 긁으면서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정말 모르셨나 보네요. 제 말에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정수기가 제 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가정이 있는 여자라면 절대 가서는 안 될 장소들의 영수증과
그녀가 몰래 관리하던 비자금 통장의 흐름이 담겨 있었죠. 정수기가 옷가게 물건 해오겠다고 외박하던 날들 기억하시죠? 그날 정숙이 제 카드로 강남의 어느 가라오케에서 수백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것도 웬 젊은 남자랑 같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평생을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고 믿어온 남자의 세계가 단 몇 장의 종이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문대 유학 중이라며 동네방네 자랑하던 그 딸, 사실은 유학이 아니라 사고를 치고 도피성으로 나간 뒤 현지에서도 학교는커녕 정수기가 보내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까지 보여줬습니다. 저기요, 죽어라 이래서 보낸 돈, 그리고 저한테 사기쳐서 뺀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정수기는 지금 형부하고 자식들까지 속여가면서 자신만의 가짜 왕국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서류를 쥔 손을 부르르 떨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기는 결코 혼자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은 무너질 때 반드시 그 소중한 가족들까지 깔아뭉개버린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정숙이네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딸은 송금이 끊기자마자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정숙이는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달라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번호를 바꿔버렸죠. 여러분, 무례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미덕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그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도록 방조하는 범죄입니다. 제가 이토록 잔인하게 몰아붙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만 제 인생에서 그 여자의 흔적을 완전히 소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정숙이라는 거머리를 떼어낸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그리고 왜 혼자 노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맥이라는 피곤한 족쇄를 풀어 던진 뒤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진짜 나의 모습, 그 가슴 벅찬 자유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숙이의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그녀가 구치소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예상보다 훨씬 덤덤했습니다. 통쾌함이 몰려와 만세를 부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주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머릿속이 맑아지더군요. 저는 그 길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움켜쥐고 있던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이름들. 하지만 이 중에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달려와 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니,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싶은 사람은 과연 존재하기나 할까? 자문해보니 답은 허망했습니다. 대부분이 정수기처럼 서로의 정보를 탐색하거나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억지로 붙들고 있던 가짜 인연들이었죠. 저는 그날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 연락처를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동창회에서 한번 봤던가? 삭제. 이 사람은 건너 아는 사람이지? 삭제.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하나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500명이었던 연락처는 단 10명 남짓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정수기 사건 때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었던 미자 언니를 포함한 진짜 친구들 뿐이었죠. 처음 며칠은 이상한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주말인데도 휴대폰은 울리지 않고 카톡 알림음도 정막을 깨지 않았으니까요. 남들은 등산이다 골프다 하며 단체 사진을 올리는데
나만 세상에서 소외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은 딱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고 살았더군요. 정수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느라 제 손목이 시큰거리는 건 참았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들깨 수제비 한 그릇을 나를 위해 끓여준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공기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TV 소리 대신 잔잔한 클래식을 틀고 영수기에 험담이 가득했던 거실 테이블에는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을 올려두었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이 이토록 향긋할 줄이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은 채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품격 있는 고립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갉아먹는 쓰레기 같은 인연들을 정리하지 못해서 괴로운 겁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요. 이제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축제로 만들었는지 그 구체적인 일상과 변화를 보여드릴 겁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니 제 인생에 어떤 놀라운 활력이 찾아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관계의 미련을 버리는 순간 시작되는 제2의 인생, 그 품격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공개합니다. 정수기와 그 패거리들을 정리하고 나니 가장 먼저 변한 건 제 안색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늘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고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거든요. 남의 험담에 맞장구 쳐야 하고 무례한 농담에도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으니 영혼이 말라가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혼자가 된 지 한 달 만에 주변에서 영숙 씨 요즘 좋은 약 먹어? 얼굴이 피었네? 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보약은 홍삼도 산삼도 아닌 바로 인간관계 단절이었던 셈입니다. 예전에 저는 혼자 식당에 가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같이 밥 먹을 친구도 없는 불쌍한 노인네인가? 로 볼까봐 전전긍긍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느 평일 오후 저는 가장 아끼는 원피스를 꺼내 입고 시내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누구의 입맛에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구의 뒷담화를 들으며 음식을 씹을 필요도 없는 시간. 접시에 내가 좋아하는 신선한 샐러드와 해산물을 가득 담아 자리에 앉았을 때 처음엔 살짝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한 입 한 입 오롯이 음식의 풍미를 느끼며 천천히 식사를 즐기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나를 대접하는 기분이구나. 남을 챙기느라 정작 식어버린 국물만 마시던 지난날의 제가 너무나 가엾게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의 품격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수기의 눈치를 보느라 시작하지 못했던 그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수기는 늘 제게 네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그냥 손주나 봐줘. 라며 제 꿈을 비웃곤 했죠. 하지만 붓을 잡은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죠.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하며 저는 제 안의 상처들을 하나둘씩 덮어나갔습니다. 여러분, 혼자 노는 법을 알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가 말을 걸어오고 지저귀는 새소리가 오케스트라처럼 들립니다.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던 귀를 닫으니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영수가 넌 그동안 참 잘 살았어. 이제는 오직 너만을 위해 웃어도 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정수기를 향했던 마지막 분노마저 툭 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얄궂죠. 제가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정수기가 제게 탄원서를 써달라며 지인을 통해 연락을 취해온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 같다. 한 번만 살려달라. 는 비굴한 편지와 함께 말이죠. 자, 이제는 이 비굴한 부탁을 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악인에게 내린 최종적인 절연의 마침표가 무엇인지 보여드릴 겁니다. 용서라는 이름의 독배를 마시지 않고 어떻게 우아하게 가해자를 짓밟아 줄 수 있는지, 그 마지막 카타르시스를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제게 정수기의 사촌 언니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정수기가 구치소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썼다는 이른바 참회록이었습니다. 사촌 언니는 제 눈치를 보며 구구절절 사정을 늘어놓더군요. 영숙 씨, 정수기가 안에서 밥도 못 먹고 몸무게가 10kg나 빠졌대. 고혈압으로 쓰러질 뻔했다는데 예정 생각해서 탄원서 한 장만 써주면 안 될까? 걔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마음 약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30년직인데 사람이 죽을 곱이라는데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건네받자마자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거실 한 구석에 있는 파쇄기에 밀어버렸습니다. 드르륵거리는 소리와 함께 정수기의 가식적인 참회는 종이 조각이 되어 흩날렸습니다. 사촌 언니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죠. 영숙 씨, 어떻게 이래? 사람이 그래도 성의를 봐서 읽어보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녀의 비난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기요, 정수기가 밥을 못 먹는 건 감옥밥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가 무거워서겠죠. 그리고 제가 탄원서를 써주면 정수기가 정말 변할까요? 아니요. 나오자마자 제 뒤통수를 칠 궁리부터 할 인간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황이 불리해지면 약자의 코스프레를 한다는 겁니다. 정수기가 제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제 명의로 사기를 칠 때는 단 한 번도 제 건강이나 마음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이 아프다고 용서를 구한다니요. 그건 반성이 아니라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사촌 언니를 문 밖으로 밀어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가서 전하세요. 이제 내 인생의 박정숙이라는 이름은 죽었다고.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정숙이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될 수 있게 말이죠. 메시지는 단 3문장이었습니다. 네가 흘리는 눈물은 반성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도 증오하지도 않는다.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증오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는 걸 정수기도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아까운 에너지를 오직 저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만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수기가 차가운 감방에서 제 연락을 기다리며 말라갈 동안 저는 제가 배운 그림으로 작은 전시회를 준비하며 제 생의 가장 찬란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례한 인간을 참교육하는 마지막 단계는 그들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행복하게 보란듯이 잘 사는 것, 그것이 가해자들에게는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폭풍이 거치고 난 뒤 제가 도달한
혼자 보내는 시간의 정점과 시니어분들께 전하는 가슴 절절한 조언을 담겠습니다. 혼자가 되어 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와의 악연이 법의 심판으로 일단락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화려했던 옷가게와 가짜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며 그토록 자랑하던 딸은 연락조차 두절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신기한 건 그 소식을 들어도 제 마음속엔 단 한 조각의 통쾌함조차 일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박정숙이라는 존재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소멸했으니까요. 예순을 앞둔 지금 제 휴대폰에는 이제 단 10명 남짓의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나이에 친구가 없어서 어떻게? 외로워서 병나겠다 라고 걱정 섞인 참견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단단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향의 커피를 내립니다. 오전에는 지난 1년간 정성껏 그려온 그림들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혼자 조용히 숲길을 걷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보면 어떡해 하며 망설였을 혼자만의 여행도 이제는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혼자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경치를 보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타인에게 내어주느라 텅 비어버렸던 내 영혼을 다시 채우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맥에 연연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내 금쪽 같은 시간을 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죠. 친구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 위로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의 상처를 파헤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존벌레일 뿐입니다. 제가 정수기를 도려내고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지 못한 사람은 세상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친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제 저는 더 이상 휴대폰 알람음에 목매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주권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잠 못 이루고 계시나요? 그래도 오래된 사이인데 라는 미련 때문에 그 무례함을 견디고 계신가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장 그 손을 놓으십시오. 썩은 동아줄을 잡고 버티다가는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외로움의 동의어가 아니라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홀로서기에 성공한 제 모습이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축제를 시작하세요. 남은 여생을 타인의 쓰레기통으로 내어주기에는 당신의 삶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도 이제 무례한 사람에게 자유로워지겠다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